미국 펜타곤이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워싱턴 국방부 지하 3층 한국군 실태 보고서를 보고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하는데요. 미국 100만 발, 러시아 25만 발, 유럽 전체 도합 100만 발 미만. 그런데 그보다 작은 대한민국이 무려 360만 발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마저 미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경악했고 CIA와 NSA가 총동원되어 긴급 검증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가 20년 걸려 생산할 양을 혼자 보유한 대한민국의 숨겨진 비밀 무기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떤 놀라운 화력으로 세계 최강국들을 한순간에 침묵시켰던 걸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는 펜타곤 지하 3층 기밀분석실에서 제 인생을 바꿀 문서를 받았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데이비스 장군이 직접 제 사무실로 찾아와 건네준 붉은 봉투였죠. 2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장군이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제 사무실을 찾아온 건 처음이었어요. 밀러, 이걸 보게. 데이비스 장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온화한 표정 대신 심각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죠. Top Secret. 도장이 선명한 첫 페이지의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의 실제 화력 규모, 미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커피잔을 놓고 다시 읽어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호해야 할 작은 동맹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오히려 우리를 능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거든요. 장군님,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네에게 확인 임무를 맡기는 거야. 데이비스 장군이 창밖 워싱턴 전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밀러, 이건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야. 전 세계 군사 균형을 다시 써야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보고서를 계속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한국은 1,000억도 넘게 가진 갑부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사람 만나러 나갈 때는 일부러 허름한 옷에 30년도 넘은 오래된 엘란트라를 끌고 나가서 절대로 외부 사람들이 자기 진짜 능력을 모르게 속인다. 마치 슈퍼맨이 평소에는 일부러 범생이 클라크 켄트로 위장하며 두꺼운 안경을 쓰고 힘을 숨기고 다니는 것처럼 한국 국방부도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하지만 싸움에 있어서는 허세를 모르며 진짜 손자병법의 손씨도 인정할 정도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지혜롭고 찐으로 외강이라는 표현이 강렬했어요. 언제까지 보고서가 필요하신가요? 한 달 주겠네. 모든 자원을 동원해도 좋으니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달라. CIA, NSA, 모든 정보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겠어. 그날 저녁 아링턴 자택으로 돌아가서도 저는 그 문서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아내 수잔이 저녁을 차려주면서 물었어요. 여보, 오늘 뭔가 표정이 심상치 않네. 무슨 일 있었어? 업무상 기밀이라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또 밤새 일해야 하는 거야. 수잔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아마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야. 이번엔 차원이 다를 것 같아.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한국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만약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지켜줘야 할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 세계를 지켜나갈 진정한 파트너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저는 서울의 첫인상에 놀랐습니다. 공항부터 시내까지 이어지는 인프라가 미국 못지않게 현대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절제된 진짜 실력을 숨기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용산 미군기지에 도착해서 만난 한국 주재 정보장교 김중령은 40대 중반의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근무하고 있어서 한국 문화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죠. 밀러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데이비스 장군님께서 미리 연락 주셨어요. 김중령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용산기지 내 작은 회의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중령이 던진 첫 질문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박사님, 혹시 포방부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처음 듣는 단어네요. 김중령의 얼굴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럼 오늘 아주 특별한 세계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건 한국 남성들만 아는 아주 특별하고 은밀한 표현이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표면적으로는 포병과 방공을 줄인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죠. 김중령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계속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리스트 어디를 찾아봐도 이 포방부라는 것은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자기 와이프 생일은 자주 까먹어도 그 포방부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 사회에 숨겨진 거대한 문화적 코드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마치 프리메이슨 같은 비밀 조직처럼 한국 남성들만 공유하는 어떤 집단 의식이 있다는 거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인가요? 우리나라에는 남자들의 99%는 알고 있는 단어지만 여자들의 경우 거의 1%도 잘 알지 못하는 신비한 단어거든요. 김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포방부의 특징이에요. 김중령은 한국 군대 문화의 독특함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우리 국방부에 숨겨진 진짜 이름이 이 포방부예요. 우리 군이 얼마나 화력에 진심인지 또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그 어떤 의학 기술로도 아직 그 치료제가 없다는 후천성 만성 화력 부족 증후군을 겪고 있는 우리 군의 깊은 슬픔을 담고 있는 이름이죠. 후천성 만성 화력 부족 증후군이요? 네,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져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한국군 특유의 심리예요. 이게 오히려 끊임없는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메모를 열심히 적으면서 물었어요. 왜 남성들만 알고 여성들은 모르는 건가요? 문화적 차이죠. 남성들은 군 복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만 여성들에게는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이게 단순한 군사 관심사가 아니라 DNA 수준에 각인된 무언가라는 게 포인트죠. 그날 저녁 서울 시내 호텔에서 저는 이 모든 걸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에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남성이 알고 있는 군사적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독특한 현상이었습니다. 마치 암호 같은 문화 코드를 통해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군사 조직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연구원에서 만난 박현수 박사는 저에게 포탄 과학의 진수를 가르쳐줬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30년간 포탄 연구에만 매달린 진짜 전문가였어요. 밀러 박사님, 155mm 포탄이 왜 국제 표준이 됐는지 아세요? 박 박사가 연구실 벽에 걸린 거대한 공식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박 박사가 컴퓨터 화면에 복잡한 계산식을 띄웠어요. 포탄의 무게, 화약량, 사거리, 정확도, 그리고 생산 효율성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했을 때 155mm가 수학적 최적점이에요.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무기가 아니라 순수 과학의 결정체였어요. 더 크면 어떻게 되나요? 무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기동성이 떨어져요. 200mm 포탄은 100kg이 넘거든요. 반대로 더 작으면 파괴력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박 박사가 실제 포탄 모형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155mm는 몇 킬로그램인가요? 정확히 43.2kg이에요.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한개 무게이면서도 자동 장전 시스템으로 분당 6발까지 쏠 수 있는 최적의 무게죠. 박 박사는 155mm 포탄의 내부 구조까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초코파이에 비유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빵, 마시멜로, 초콜릿 코팅의 완벽한 비율처럼 155mm도 탄체, 화약, 신관의 비율이 황금 비율을 이루고 있거든요. 한국의 포탄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박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가 만드는 K307 155mm 포탄은 GPS 유도 기능이 있어요. 40km 거리에서 반경 10m 이내 정확도를 자랑하죠. 이제는 단순히 많이 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맞추는 시대예요. 그가 보여준 시연 동영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포탄이 마치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미국,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단 3개국뿐이에요. 그런데 생산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우리가 1위예요. 박 박사는 한국이 왜 이렇게 포탄 기술에 집착하게 됐는지도 설명해줬어요. 우리나라는 종심이 짧아요. 부산에서 DMZ까지 직선거리가 400km도 안 되죠. 그래서 적이 침입하면 즉시 압도적인 화력으로 막아야 해요. 후퇴할 공간이 없거든요. 이는 정말 합리적인 전략이었어요. 넓은 땅을 가진 러시아나 미국처럼 전략적 후퇴가 불가능한 한국은 초기에 모든 걸 결정해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포탄을 개발했어요. 한 발의 위력이 기존 일반 포탄 10발과 맞먹어요. 박 박사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원가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 포탄이 한 발에 $3,000라면 우리 유도 포탄은 $8,000예요.
하지만 명중률이 10배 높으니까 실제로는 더 경제적이죠.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포탄 기술이 단순히 양적 우위가 아니라 질적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신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와 CIA 랭글리 본부에서 받은 우크라이나 전쟁 브리핑은 저에게 서방 전체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동유럽 담당 존슨 국장이 스크린에 띄운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어요. 밀러, 이 숫자들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야. 존슨 국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3년간 지원한 155mm 포탄 총량이 정확히 102만 3,844발이야. 아니 3년간 100만 발이면 꽤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실제 소비 속도를 보면 얘기가 달라져. 존슨 국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6개월간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매일 평균 4,200발씩 쏘아댔어. 제가 계산해보니 한 달이면 12만 6천 발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3년간 지원한 양이 8개월이면 바닥나는 거네요. 정확해. 그래서 전쟁 후반부에는 우크라이나가 하루 50발밖에 쏘지 못했어. 존슨 국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포탄이 떨어져서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뀐 거지. 다음에 보여준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러시아는 전쟁 시작 당시 보유 포탄이 얼마나 됐을까?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24만 7천 발, 25만 발도 안 돼. 존슨 국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소련 시절의 군사 대국이 이 정도 수준이었어. 유럽의 상황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를 다 합쳐서 전쟁 시작 당시 보유량이 얼마였는 줄은 아나? 얼마였습니까? 89만 4천 발, 100만 발도 안 됐어. 존슨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서방 전체의 실력이었어. 저는 그 순간 미국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럼 생산 능력은 어떻습니까? 이게 더 문제야. 존슨 국장이 다른 차트를 보여줬어요. 미국이 전쟁 전에는 월 14,000발 생산했어. 지금은 최대 생산량으로 월 47,000발까지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해. 유럽은요? 독일이 월 3만 발, 프랑스가 2만 발, 영국이 15,000발. 전체 서방이 합쳐야 월 11만 발 정도야. 제가 계산해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아니 그럼 실제 전쟁에서 필요한 양과 비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소비량이 월 15만 발이었어. 즉 서방 전체 생산량보다 소비가 더 많은 거지. 존슨 국장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만약 중국과 전쟁이 터진다면 어떨까? 존슨 국장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2주일이면 포탄이 떨어져. 그 다음엔 맨손으로 싸워야 할지도 모르지. 이 브리핑을 듣고 나서 저는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2주일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평화시대가 오래 지속되면서 전쟁 준비를 게을리했던 대가였습니다. 펜타곤으로 돌아와서 한국군 기밀 자료를 분석하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에 떠오른 숫자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360만 발. 서방 전체를 합친 것보다 3배가 많은 포탄을 한국 혼자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미스, 이거 좀 봐. 저는 동료 연구원을 불렀습니다. 뭔데? 스미스가 제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360만 발. 이게 정말 맞는 숫자야? 3중 확인했어. 한미연합사, CIA, NSA 모두 같은 수치를 보고했어. 스미스가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인지 계산해보자. 미국이 100만 발, 유럽이 90만 발, 러시아가 25만 발이니까 서방 전체가 212만 발이고 한국 혼자 360만 발이네. 이건 말이 안 돼. 스미스가 머리를 흔들었어요. 계산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360만 발이면 한국의 3,300문 자주포가 동시에 한 달간 쉬지 않고 쏘아댈 수 있는 양이었거든요. 한국 혼자서 유럽 전 대륙에서 1년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화력을 보유한 거였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저는 추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연간 생산량을 봐. 20만 발? 스미스가 소리쳤어요. 미국의 절반 수준을 혼자 만들어내고 있잖아. 정확히는 연 23만 2천 발이야. 그리고 필요하면 연 40만 발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해. K9 자주포 2,400문, K55A1 자주포 900문, 총 3,300문이었어요. 이는 미군 전체 자주포 보유량인 1,800문의 거의 2배 수준이었죠. 이건 마치 스타크래프트에서 시즈 탱크를 2,000대 모은 것과 같아. 제가 비유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국의 독특한 딜레마가 드러났어요. 3,300문을 모두 최대 화력으로 운용하려면 얼마나 많은 포탄이 필요할까? 스미스가 계산해봤어요. K9이 분당 6발, K55가 분당 4발이니까 평균 분당 5발로 계산하면 3,300문이 1시간 쏘면 99만 발이 필요하네.
정확해. 그러니까 현재 360만 발로도 겨우 3.6시간밖에 못 쏘는 거야. 그래서 1000만 발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 이제 후천성 만성 화력 부족 증후군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세계 최대 보유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거였어요. 하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어떨까? 저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어요. 24시간 내내 최대 화력으로 쏠 수는 없잖아. 그렇지. 보급, 정비,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하루 6시간 정도 사격할 수 있을 거야. 그럼 360만 발이면 60일간 지속 가능하네. 2개월간 매일 6시간씩 3,300문의 자주포가 쉬지 않고 포격할 수 있는 양이야.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화력이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저는 이 숫자들을 계속 생각했어요. 360만 발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실감이 안 났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화력 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였죠. 펜타곤 전략 시뮬레이션 팀과 함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돌려본 결과는 제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한국의 화력만으로도 72시간 내에 북한의 모든 군사시설을 완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시뮬레이션 팀 책임자인 톰슨 박사가 슈퍼컴퓨터 앞에서 결과를 설명했어요. 밀러, 이 결과를 봐. 한국군 3,300문의 자주포가 동시에 사격하면 시간당 19,800발을 쏠 수 있어. 거대한 스크린의 3D 시뮬레이션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한반도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무수히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19,800발이면 어느 정도 위력인가요? 톰슨 박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히로시마 원폭의 위력이 TNT만 5,000톤이었어. 155mm 포탄 하나가 TNT 11kg이니까 시간당 쏘는 포탄의 총 위력이 218톤이야. 그럼 히로시마 원폭보다는 약하네요. 하지만 이건 1시간 동안이고 게다가 정확한 목표 타격이 가능해. 톰슨 박사가 강조했어요. 원폭은 한 번의 끝이지만 포격은 72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했거든. 시뮬레이션을 자세히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72시간이면 총 몇 발을 쏘는 건가요? 43만 2천 발이야. 이 정도면 북한 전 지역의 주요 군사시설만 5,000개소를 모두 파괴할 수 있어. 톰슨 박사가 보여준 타격 목록은 상세했어요. 레이더 시설 450개소, 미사일 기지 280개소, 포병 진지 3,200개소, 비행장 60개소, 지휘소 180개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정확도야. 톰슨 박사가 한국의 K9 자주포 성능을 설명했어요. 40km 거리에서 반경 50m 이내 명중률이 95%야. 즉 쏘면 거의 다 맞는다는 뜻이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서 저는 전쟁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적군의 반격 능력은 어떻게 평가됐나요? 첫 6시간에 적 포병의 80%가 무력화돼 12시간 후에는 95%가 파괴되고 24시간 후에는 사실상 반격 불가능한 상태가 돼. 그럼 나머지 48시간은요. 톰슨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일방적인 학살이야. 전쟁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또 다른 시뮬레이션 전문가인 화이트 박사가 추가 설명을 했어요. 한국의 포격이 시작되면 6시간 내에 적군의 지휘 통제 체계가 완전히 마비돼 통신망, 레이더망, 지휘소가 모두 파괴되거든. 그럼 실제로는 72시간도 필요 없겠네요? 맞아. 실제로는 24시간이면 충분할 거야. 나머지는 그냥 정리 작업이지. 시뮬레이션 팀이 보여준 또 다른 시나리오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만약 중국이 개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었죠. 중국의 동북지역 군사시설도 한국의 사거리 내에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K9의 최대 사거리가 54km야. 국경에서 50km 내의 중국 군사시설들은 모두 타격 범위에 들어가지. 톰슨 박사가 지도에 원을 그어가며 설명했어요. 그럼 한국은 사실상 중국과도 싸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적어도 동북아시아에서는 그래. 한국의 화력 앞에서는 중국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을 거야.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나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어요. 이제 한반도에서는 전쟁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너무 일방적이라서 아무도 도전할 생각을 할 수 없을 거였거든요. 한국의 탄약고 시스템을 조사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360만 발의 포탄이 전국 2,847개 지점에 분산 저장되어 있으면서도 20분 내에 전국 어디든 배송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서울로 다시 날아가서 만난 국방연구원의 이재훈 박사는 제게 한국 지하의 비밀 세계를 보여줬어요. 그의 사무실 벽에 걸린 한반도 지도에는 무수한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 빨간 점들이 모두 탄약고인가요?
이 박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전국에 지하 터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총 연장 14,607km에 달하죠. 14,607km라면 서울에서 뉴욕까지 거리보다 길어요. 이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터널들이 모든 탄약고를 연결하고 있어요. 이 박사가 보여준 자료를 보면서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한반도 지하가 거대한 개미굴처럼 뚫려 있었거든요. 이걸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나요? 6.25 전쟁 직후부터요. 70년간 꾸준히 파왔어요. 이 박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한국과 북한 모두 세계 최고의 터널 굴착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각 탄약고의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이 박사가 설명했어요. 모든 탄약고는 화강감 지하 50m 이상에 건설되어 있어요. 핵폭탄, 직격탄도 견딜 수 있는 구조죠. 자연적인 동굴을 활용한 건가요? 아니요, 전부 인공으로 만들었어요. 각 탄약고마다 독립적인 전력시설, 공기정화시설, 그리고 온습도 조절 시스템이 있어요. 이 박사가 단면도를 가리켰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동화 시스템이었어요. 무인 운송 로봇이 24시간 가동되어 지령이 떨어지면 20분 내에 전국 어디든 포탄을 배송할 수 있죠. 이 박사가 운송 시스템의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지하 터널을 따라 무인 운송 차량들이 고속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 시속 180km예요. 고속도로보다 빨라요. 지하에는 신호등이 없으니까요. 이 박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각 탄약고의 보안 시설도 인상적이었어요. 생체인식, 다중보안 코드, 그리고 24시간 AI 감시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보안이죠.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건 환경 제어 시스템이에요. 이 박사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각 탄약고마다 온도 15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습도는 45%에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유지해요. 마치 정밀한 와인 저장고 같죠. 왜 그렇게 정밀하게 관리하나요? 포탄도 정밀 장비거든요. 온습도가 조금만 틀려도 사거리와 정확도에 영향을 미쳐요. 이 박사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각 탄약고는 30일간 완전 고립되어도 정상 운영이 가능해요. 독립전력, 독립통신, 독립공기 공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마치 핵벙커 같네요. 실제로 그런 용도도 고려해서 설계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반격할 수 있도록요. 저는 이 모든 시설을 건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궁금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나요? 이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70년간 매년 GDP의 0.3%씩 투입했으니까 대략 50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500억 달러면 엄청난 금액이네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였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죠. 이 박사와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국인들의 생존 의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70년간 꾸준히 지하 세계를 건설해온 집념, 그리고 그 결과로 탄생한 세계 유일의 지하 군수 네트워크는 정말 경이로웠거든요.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나서 저는 호텔 창가에 앉아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간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360만 발의 포탄, 3,300문의 자주포, 15,000km의 지하 터널. 이 모든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강해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답은 숫자가 아니라 정신에 있었어요. 이 작은 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난 1000년간 단 하루도 안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북쪽에서는 거대한 대륙의 힘이 끊임없이 밀려왔고 동쪽 바다 너머에서는 섬나라의 야욕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죠. 서쪽으로는 바다, 남쪽으로는 또 바다,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은 학습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그런데 그냥 강한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강해야 한다고. 적들이 감히 넘볼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강해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한국인들의 특별함이 드러납니다. 다른 민족들은 강해지면 자랑을 했어요. 힘을 과시했고 위협했고 침략했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강해질수록 더 조용해졌습니다. 강해질수록 더 겸손해졌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진정한 강함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감춰두는 것이라는 걸. 적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걸. 그래서 세계 최강의 화력을 가지고도 아직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철학입니다. 보이지 않는 강함이에요. 물이 바위를 깎아내듯
소리 없이 흘러가면서도 결국은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그런 힘 말이에요. 그들의 DNA에는 932번의 침입을 견뎌낸 기억이 새겨져 있어요.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절절한 다짐이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싸웠다면 아버지는 총을 들었고 이제 아들은 세계 최고의 무기를 손에 쥐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준비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쟁을 막기 위한 거예요. 너무 강해서 아무도 건드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목표입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라를 지켜오너라.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단순히 국경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자라날 미래의 아이들이 평화롭게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군인들은 특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것이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5천만 국민의 꿈이고 희망이고 미래예요. 그 무게감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거죠. 세계는 이제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이 조용했던 이유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서였다는 것을, 겸손했던 이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넘쳐서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강함이 침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360만 발의 포탄 하나하나에는 화약이 아니라 평화를 향한 기도가 담겨 있어요. 3,300문의 자주포는 적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전쟁 없는 미래를 향해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1만 5천 킬로미터의 지하 터널은 도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한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분단된 땅이 하나가 되고 그 통일된 나라에서 아이들이 전쟁 걱정 없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것. 북한산과 한라산이 하나의 하늘 아래 있고 DMZ의 철조망 대신 꽃이 피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어요. 그 꿈을 위해 그들은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천성 만성 화력 부족 증후군이라는 자주 섞인 표현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요. 1천만 발을 목표로 하는 것도 더 정확한 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모두 그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진짜 비밀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평화를 지킬 힘을 가장 확실하게 준비한 민족이기도 하죠. 1000번 넘어져도 1001번 일어서는 불굴의 정신, 조용하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의지, 겸손하지만 세계 최고의 실력, 이것이 대한민국이고 이것이 한국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 어딘가에서는 젊은 군인이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약속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피난 가방을 싸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포방부의 진정한 의미이고 한국인 모두가 가슴에 품고 있는 맹세입니다. 대한민국 침묵하는 용이 마침내 세상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소리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평화는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인 여러분, 당신들은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당신들이 물려받고 지켜온 이 나라가, 이 정신이, 이 의지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것인지를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함을 가진 민족, 바로 여러분입니다. 루마니아 바트라 도르네이의 어느 국경 마을, 한 여성이 TV 속에서 떠나지 못하며 동그란 눈을 뜨고는 연신 경탄해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 바트라 도르네이에 살고 있는 군사학 전공 대학원생 플로리아나 브로데스쿠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고민이 많아졌어요. 평소에 저답지 않죠. 제가 꿈꾸는 평범한 일상은 학업에 집중하며 작은 군사학 논문 하나를 완성해가는 조용한 삶이었어요. 저는 루마니아 여군사가 되고 싶었고 아이들은 셋쯤 낳아 평화롭게 키우며 국가를 지키고 때로는 나무 아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그 평범함조차도 제겐 사치처럼 느껴지고 있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며칠 전 한 뉴스 때문이었어요. 제 세상이 평소와는 다른 방향으로 휘청이던 날이었죠.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오후였어요. 책상 위에 논문 자료를 펼쳐놓고 문장을 고치던 중이었죠. 지루함에 하품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플로리아나 당장 와봐. 큰일 났어. 순간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엄마의 목소리에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재빨리 거실로 뛰쳐나갔어요. TV 화면에는 속보,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습 예보라는 빨간 자막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앵커는 긴박한 목소리로 상황을 전달하고 있었죠.
이에 따라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가능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입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갑자기 세상이 핑 돌더군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뉴스에 보도가 되었다면 사실이 분명했고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거실 전체가 고요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빠는 뉴스를 보면서 농담을 던지거나 정치 이야기를 늘어놨을 텐데 그날은 그런 아빠 역시도 굳은 얼굴로 말씀이 없으셨죠. 엄마는 부엌에서 요리하던 손을 멈춘 채 TV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빠가 입을 열었어요. 이건 그냥 겁주려는 게 아닌 것 같구나. 뉴스에서 보도되었다면 사실일 거고 진짜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야. 아빠의 목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며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가볍게 넘겼던 불안감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플로리아나, 루마니아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어. 아빠의 한숨 섞인 말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제 방으로 뛰어가 전화를 집어들었어요. 군 복무 중인 오빠 미하우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거든요. 저는 오빠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지금 뉴스를 봤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방위로 공습할 거라던데 우리도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죠. 저희 오빠 미하우는 루마니아의 육군 장병이에요. 듬직하게 늘 절 보면서 루마니아는 세상이 두 쪽 나도 안전한 나라니까 아무 걱정 말고 네 할 일을 하라고 하던 오빠였어요. 그런데 그날의 오빠의 목소리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죠. 오빠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쓰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플로리아나, 걱정하지 마. 우리 부대는 이미 경계태세를 강화했어. 나토도 대비하고 있고 훈련도 계속 진행 중이야. 하지만 오빠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평소였으면 우린 지금 아무 일도 없어? 그런 건 다 장난 같은 뉴스야 하고 말해주었을 오빠인데 오늘은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 뭔가 섬뜩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그 진심을 모를 리가 없었죠.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질문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정말 아무 일도 아니지? 정말 그냥 허황된 뉴스인 거지? 그런 걸 물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막상 그런 뉴스가 들려오자 제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충분히 준비된 건 맞아? 이게 바로 제가 한 질문이었죠.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가짜뉴스라고 치부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 질문에 오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그러나 단호히 말했죠. 나토는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저는 오히려 가슴이 더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나토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건 정말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들려왔거든요. 한편 밤이 늦도록 뉴스에서는 러시아의 공습 가능성과 과거에 1940년 베사라비아를 점령당했던 역사를 끊임없이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청률이 급하다지만 그런 건 도대체 누구 좋자고 보여주는 건지요. 불안감만 증폭시키게 말이죠. 화면에 떠오르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대피 장면을 보고 있자니 문득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루마니아의 영토였던 몰도바와 북부 부코비나를 포함하여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으로 이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는 힘이 없었어, 플로리아나.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었지. 그때 우리에게 강한 군대가 있었다면 아마 달랐을 거야. 라던 말이 맴돌았죠. 그 말이 가슴에 다시 깊게 박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과거와 얼마나 비슷하게 느껴지던지 저는 목 놓아 할아버지를 부르고 답을 알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코앞에 있는데 우리는 정말 괜찮은 건지 아직까지 조용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득문득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뉴스 화면 속 위협적인 말들이 거실의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던 그날 밤, 그 불안감은 저를 한순간도 놓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더는 역사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우리 집 문 앞에서 벌어질지도 모르는 현실처럼 느껴져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어요. 평범했던 일상이 이렇게나 위태롭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뉴스를 더욱 열심히 챙겨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답을 찾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 말이에요. 그러던 중 핀란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토의 대규모 훈련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 이름도 강렬한 다이나믹 프론트 25였죠. TV 화면에는 눈 덮인 대지 위로 강력한 포성이 울려 퍼지는 장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북극권의 혹한 속에서도 움직이는 대포들, 로켓포들이 구릉지를 가로지르며 실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얀 눈이 쌓인 구릉지대, 살을 애는 듯한 북극의 바람 속에서 나토의 포병 부대들이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대포가 쏘아올린 포탄이 공중으로 솟아올랐다가 먼 곳에 정확히 떨어지며 굉음이 울려 퍼지고 로켓포들은 날카로운 탄도로 하늘을 가르며 불빛을 남기고 있었어요. 눈 속에서 포탄이 날아가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서 제게 그 소리는 마치 러시아를 향해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전문가의 해석도 이어졌어요. 이번 훈련은 평범한 군사작전 연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맹국과 함께 움직이고 있으며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훈련입니다. 맹렬한 목소리의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조금은 안심이 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래, 나토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새삼 위안이 되었죠. 하지만 훈련 영상을 보며 가장 제 시선을 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K9 자주포였어요. 혹한의 북극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눈 속에서도 빠르게 포문을 조준하며 발사하는 장면은 정말 압도적이었죠. 저 역시도 오빠가 군인이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군사학 대학생이었다 보니 흥미가 있었는데 한국의 K9 자주포는 그전에 보던 다른 장비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 자주포는 눈 속에서도 정확성을 잃지 않으며 영하 3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완벽히 작동합니다. 훈련에 참여한 핀란드 군인이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모습은 K9에 대한 신뢰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저런 무기를 가질 수 있다면 훨씬 안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루마니아 방산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도 나토 회원국으로서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자국의 방어력을 스스로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K9 같은 믿음직한 무기가 있었던가 싶은 생각이었죠. 말로만 그저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무적부대다 한다 해도 K9 같은 무기는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루마니아 군대의 현실을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과거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 무력감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핀란드가 K9 자주포를 사용하며 자신감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건 핀란드가 잘난 게 아니고 한국의 무기를 가진 게 장점이 되어준 거잖아요. 그 영상 속에서. 저는 핀란드의 병사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다루는지를 보며 끝없이 상상 속에 빠져들었어요. 눈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움직이는 K9, 혹한 속에서도 작동하는 모습에 감탄하는 다른 군인들의 표정을 보며 저도 모르게 부러움을 멈출 수 없었죠. 내 생각에 우리도 저런 무기가 있다면 더 이상 과거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저는 홀로 그런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저는 점점 K9 자주포와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는 이미 한국 무기를 도입해 자신들의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있었고 그것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 루마니아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TV를 끄고도 그 생각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께서 자주 들려주시던 이야기들 말이에요. 1916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도시를 독일에게 점령당하기도 했었지. 전쟁에 패배하여 영토의 일부를 잃었고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늘 아프고 무거웠어요. 물론 할아버지가 청년이었던 시절인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군과 루마니아가 한때 동맹국일 때도 있긴 했지만 루마니아는 그리 강한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전쟁에 패배하여 우리 땅을 침탈당해야 했던 일들,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면, 우리가 강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겠지. 하지만 그땐 아무것도 없었단다. 할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한없이 하고 또 하곤 했어요. 마치 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그 친구들을 향해 하는 말인 것처럼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그런 이야기가 단순히 오래된 과거의 일처럼 들렸습니다. 그냥 나이 드신 할아버지의 술주정처럼 들리기만 했죠. 이미 끝난 역사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급한 앵커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는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할아버지의 그때 그 말들이 가슴 깊숙이 와 닿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느꼈던 그 무력감이 고스란히 제게도 전해졌거든요.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그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우리나라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과연 러시아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한없이 그런 생각으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우크라이나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 왜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었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진작에 힘을 합쳐 러시아를 박살냈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빠는 수시로 제게 그런 말을 버릇처럼 하시기 시작했어요. 루마니아도 안전지대가 아니야. 국경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은 언제든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라고 말이죠. 혼잣말을 하듯 읊조리는 아빠의 불안 어린 목소리. 저는 어느 순간 이젠 아빠가 아니라 제가 아빠를 지켜드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더욱 불안감에 떨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 가능성, 핵무기 사용에 대한 암시, 이 모든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과거와 같은 고통을 안길 수 있다는 경고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저의 요즘 생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한국의 K9 자주포 영상을 본 이후로 저는 단순히 과거를 두려워하며 앉아있기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던 무력한 루마니아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루마니아를 꿈꾸고 싶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은 정말 두려움에 떨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핀란드가 K9 자주포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 부럽고도 희망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우리에게 저 한국 자주포가 있다면 핀란드보다도 훨씬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돼요.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강한 무기를 가진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었거든요. 저는 핀란드처럼 우리도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 사이의 희생양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제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우리 군도 그걸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저는 오빠에게 이런 얘기를 전하기 전에 한 번 더 영상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TV 앞에 앉아 핀란드에서 진행 중인 나토 훈련 영상을 보기 시작했죠. 설원을 가로지르는 여러 무기들이 화면에 등장했지만 역시 이번에도 제일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무기였죠. 훈련에 참여한 다른 나라들의 로켓포와 자주포도 훌륭했지만 K9의 움직임은 단연 돋보였어요. 아마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CNN은 이번 훈련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라고 평가했고, 영국의 BBC는 혹한의 북극 환경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이 나토 회원국들의 상호 운용성과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도 보도하고 있었어요. 또한 프랑스의 르몽드는 훈련에 참여한 한국의 K9 자주포가 극한의 기후 조건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며 주목받았다고 전했죠. 세계 여러 국가들의 이러한 보도들은 한국 방산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찬사를 보내며 국제사회에서의 안보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이런 기사를 보고 나자 저는 더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카메라가 K9을 클로즈업으로 비출 때마다 그것은 마치 생명체처럼 살아 움직이는 듯 보였죠. 혹한의 눈밭 위에서도 부드럽고도 강렬하게 이동하며 정확히 목표를 조준하는 모습이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눈 덮인 지형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포문을 열고 이어지는 발포의 굉음까지 이 무기가 가진 힘과 안정성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죠. 영상 속에는 핀란드 군인의 인터뷰도 있었어요. 그는 K9의 성능을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었죠. 자기 나라가 만든 것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그는 이 무기가 영하 30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한다고 말하면서 자신감이 넘치게 그 장비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도 갖지 못한 황금 장난감을 가진 것처럼 말이죠. 예상컨대 K9은 아무래도 핀란드의 방어 체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훈련에는 영국의 최신형 아처 자주포와 프랑스의 카이사르 자주포도 참여했어요. 하지만 K9은 이 수많은 유럽 장비들 사이에서도 그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거친 지형에서도 정확성을 잃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는 기동력은 기본이고, 어떠한 혹한의 환경에서도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았죠. 이 모든 장면들은 이 자주포가 단순히 전술적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확실히 느끼게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저는 왜 핀란드가 한국에 무기를 도입하게 되었을지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조사해봤는데 이렇게 자세히 알고 보니 그 이유가 꽤나 명확하더군요. 제일 먼저로는 K9 자주포의 성능과 신뢰성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K9은 영하 30도에서 영상 43도까지의 극한 온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해요. 말도 안 되죠. 영하 30도라니요? 혹독한 북극 환경에서도 그 어떤 장애 없이 정확히 목표를 조준하고 발포할 수 있는 성능은 핀란드와 같은 혹한 지역 국가에 완벽히 적합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가격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K9은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른 나라의 자주포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된다고 해요. 이 점은 돈을 아껴 쓰고 싶어하는 짠돌이 핀란드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겠죠. 세 번째로 빠른 공급 능력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고 해요. 한국의 방위산업은 무기 생산 및 납품에서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있어요. 무기를 요청한 후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방위력을 신속히 강화해야 하는 핀란드의 상황에 딱 들어맞았겠죠. 또한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협력에도 매우 적극적이라고 해요. 핀란드는 이 협력을 통해 자국 내에서 K9 자주포를 생산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국의 방위산업 역량까지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 같아요. 한국이 말이죠. 결국 핀란드는 K9 자주포가 제공하는 탁월한 성능, 비용 효율성, 신속한 납품, 기술 협력이라는 모든 조건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것이었어요. 사실상 완벽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러니 누구보다 자신만만하게 러시아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며 강력한 방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루마니아인 만큼 똑똑한 나라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핀란드는 꽤나 똑똑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인정해요. 핀란드는 러시아와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거든요. 과거에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고 힘없이 희생당했던 역사를 가진 나라니 이제는 강력한 방어력을 갖춘 모습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번의 선택은 단지 무기의 성능만이 아니라 역사적 필요와 전략적 판단에 기반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핀란드는 K9을 통해 극한 환경에서도 전선을 유지하고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다가 과거의 약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있었던 거죠. 영상을 보며 저는 핀란드가 보여준 이 모습을 보고 부러움과 희망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왜 루마니아는 핀란드보다 먼저 이런 무기를 도입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핀란드처럼 한국산 무기를 통해 우리 방위력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로 머물 필요가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멈추질 않았죠. K9의 모습은 단순히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처럼 보였거든요. 핀란드가 K9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전략적 이점, 그게 바로 지금의 루마니아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에 박차를 가해 더 많은 한국의 무기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한국엔 더 다양한 무기들이 있더군요. FA-50 전투기, K2 전차, 그리고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KF-21까지. 이 모든 무기들 중 하나라도 우리가 가진다면 루마니아 방위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핀란드처럼 우리도 한국과 협력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유럽 내에서 자국의 군사적 위상까지도 높일 수 있을지 몰라요. 핀란드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강력한 방위 체계를 구축하며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루마니아라고 왜 그런 자신감 넘치는 인터뷰를 못하겠냐고요? 며칠 뒤 저는 대학원 친구들과 만나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도 최근 뉴스를 통해 핀란드 훈련 영상과 K9 자주포에 대해 알고 있었죠. 우리는 그 성능에 대해 감탄하면서도 왜 우리 루마니아는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는지 아쉬워했어요. 한 친구는 K9의 가격 대비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설명했고 다른 친구는 한국 무기의 공급 신뢰성에 대해 이야기했죠. 다들 꽤나 밤을 지새며 저처럼 고민을 한 것 같았어요. 한 친구는 진지하게 이런 말을 했죠.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 협력과 현지 생산까지 지원하는 게 한 단계 앞선 나라인 것 같아. 핀란드가 이번엔 해안을 가지고 그 점을 잘 파악하고 선택한 것 같다고 말이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 무기라면 우리도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덧붙였죠. 우리의 대화는 단순히 한국 무기의 성능을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무력감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죠. 과거의 희생자로 남아있기보다는 강력한 방위 체계를 갖춘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피 끓는 청춘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우리 루마니아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면 강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루마니아도 단순히 나토의 지원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물론 나토는 강력한 동맹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방어막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도 키워야 하죠. 어찌됐든 도널드 트럼프도 그랬잖아요. 나토가 방위비를 너무 많이 쓴다고요. 대놓고 우릴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진심인지는 모르지만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지금 직면한 위협을 생각할 때 더 강한 방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FA-50 전투기와 K2 전차 같은 무기들이 모두 우리의 방위 체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히어로 영화의 한 군단처럼 그 한국 무기들만 쫙 가지고 있다면 두려울 게 없을 거라는 상상도 했어요. 핀란드처럼 한국과 협력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넘어 방위 산업 전반의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루마니아는 군사력 증강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결국 저는 더 이상 고민만 할 수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오빠 미하오를 만나기 위해 방문할 계획을 세웠죠. 오빠는 군 복무로 바쁘지만 지금 이 주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군인 오빠를 두었으니 더더욱 오빠와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아나요? 언젠가 위인전에 저와 오빠 미하우의 이야기가 실리게 될지요. 오빠는 항상 저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사람이었고 저는 오빠의 생각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이죠. 단순히 불안에 떨며 뉴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오빠를 방문하기 위한 약속을 잡고 저는 이제 그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저는 침대에 누워 핀란드 훈련 영상 속 K9 자주포가 설원을 가로지르던 장면을 떠올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오빠를 만나기 위해 했던 계획을 접어야 했었어요. 이유는 정말 세상에서 태어나 이렇게 기뻤던 적이 없을 만큼 황홀한 이유였죠. 바로 저희 루마니아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핀란드를 보면서 이번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고 있기에 더욱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50내문의 K9 자주포와 36대의 K10 탄약 운반 장갑차의 도입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인 1조 3천억이라는 계약 규모도 놀랍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군의 현대화와 방위력 강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죠. 한국의 K9 자주포를 우리 루마니아에서 들여오게 되어 한국과의 군사 협력이 더욱 돈독해질 것 같아 기대되었죠. 호주와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튀르키예, 폴란드, 그리고 핀란드에 이어서 9번째로 K9을 도입한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에 한국의 K9 자주포가 정말 세계에서 알아주는 무기였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한국의 무기는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의 상징과도 같아요. 러시아는 전쟁범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남기만을 기도하고 있죠.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점령당해버리거나 패배하게 되면 바로 한 걸음 앞이 저희 루마니아니까요. 하지만 한국과 이렇게 협력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무척이나 안심되는 건 진심입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와요. 만약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그래서 한국의 K9 자주포를 비롯한 한국의 K2 전차와 같은 한국의 방위 산업이 존재하지 않았었다면 과연 현실은 어땠을까? 이뿐이겠나요? 만약 한국이 없었다면 지금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한국의 무기 시스템 말고도 한국의 K-팝, 드라마, 음식 문화 이런 게 다 없었을 거라는 건데 상상이나 되나요? 한국이 왜 인정받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여하튼 저는 우리 루마니아의 국방력이 이번 한국과의 협력으로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믿어요.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이러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도 루마니아와 한국의 군사 협력이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난 7월 10일이었죠? 한국방위사업청은 K9 생산업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국방부가 1조 3천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죠. 이런 사연을 접하면 우리가 가진 기술과 노력이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평화가 자리 잡고 전쟁이 사라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을 전해드렸던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더 즐거운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드려요.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